네, 미디어 앤 솔루션 시간인데요. 바로 이정원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뉴스 이정원 대표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모셔서 익숙하시죠? 여기 좀 댓글로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데 레코그나이즈 님이 방송도 보고 슬로우 뉴스도 구독했어요. 짱짱. 네. 지난주엔 또 이정원 대표님 목소리에 빠져든다고도 하셨고 쑥떡쑥떡님은 아침마다 슬로우 뉴스 챙겨보신다는데 슬로우 뉴스 뭔지 잠깐만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전문으로 하는 매체인데요. 그것과 별개 아침마다 아침 7시에 슬로우 레터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정기 간행물이 23,000건 정도 되고요. 하루에 네이버에 들어온 뉴스가 6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뉴스 중에 뉴스가 너무 많아서 진짜 중요한 뉴스가 뭔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얘기할 삼성그룹 후계 구도 이런 이슈를 찾아보려고 해도 검색을 하면 기사 검색 결과가 한 10만 건쯤 나오겠죠. 굳이 뭐가 중요한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처럼 늘 정보를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고급 정보,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늘 이제 고민을 하는데요. 그중에 하나의 키워드가 하나가 이제 종이신문입니다. 종이신문에는 맥락과 이 기사 경중, 그다음에 신문이 미는 의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크로스해서 읽는 그런 이제 기법이 필요한데요. 종이신문 하나를 보려면 거의 책 광고 분량이죠, 날마다. 그걸 이제 저는 아침마다 새벽에 한 8개 신문을 이제 교차해서 보는데 그걸 정리를 해서 아침 7시까지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가장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이슈를 짚어주는 그런 뉴스 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로우 레터인데 한국에서 가장 빠른 레터. 그러네요. 그렇죠. 네. 네.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삼성과 세모녀가 상속세 납부하려고 주식을 2조 원어치 네. 매각한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재용 삼성 회장은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2월 5일입니다. 네, 2월 5일. 네. 두 가지가 지금 뭔가 이 가족에 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사실 이게 이재용 일가의 상속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가장 거대한 그 논쟁이었고 아직도 끝을 보지 못한 그런 이 거대한 이슈죠. 그리고 이 다음 달 재판은 한국 사회 재벌 개혁 논쟁의 중간 결산 같은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거 또 이재용 회장이 구속될 때 보면 공교롭게도 주가가 올랐어요. 하루 떨어졌다가 바짝 오르기도 했고, 그래요? 첫 번째 구속됐을 때는 주가가 한 달 뒤에 12%가 무려 올랐고요.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 구속됐을 때도 잠깐 내렸다가 일주일 뒤에 오히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재벌 이 총수 일가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다음 달 재판이 이제 검사가 5년을 때렸기 때문에 징역 5년을 때렸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사안의 무게에 비해서 5년이면 아주 크지 않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무겁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지금 관측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게 재벌들이 흔히 하는 3+5 공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집행유예로 풀려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도 높은데 사실 이게 또 지난번에 그 국정농단 사건 때 5년을 받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징역을 받고 7개월 동안 복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가석방 나오긴 했지만 중요한 건 이게 두 사건이 연결돼 있다는 거죠. 한 건에서는 징역 5년을 받았고 다른 건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 삼성물산 합병을 돕도록 했다는 거죠. 잠깐만요. 이게 이제 가물가물한데 국정농단 사건은 그 말 얘기죠? 네, 그러니까 말 포함해서 433억 원을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뇌물로 줬다는 게 인정이 됐고요. 뇌물로 준 이유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우리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할 텐데 도와달라. 근데 이제 이게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는데도 이재용을 위해서 도와줬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재판에 유죄가 났던 이유입니다. 근데 이번에 재판은 이게 이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라는 불법 승계 재판인 거죠. 두 개 사건이 완전히 맞물리는 사건인데 여기서 유죄, 여기서 무죄가 날 수는 없는 거고요. 둘 다 유죄가 날 게 명확한데 다만 유죄지만 집행유예로 풀리지 않느냐 이게 좀 쟁점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상속세 납부 때문에 그렇죠. 홍라희 씨하고 그 이부진 씨, 이서연 씨가 주식 판 것, 그거는 보니까 이게 2조 원어치 이상을 팔았는데 상속세를 얼마나 내길래 지금 2조 원어치나 판 거죠? 무려 상속 재산이 19조 원인데 이게 이제 50 플러스 60까지 경영권이 60%라서 세금이 엄청 많죠. 19조 원 중에서 60%. 그래서 12조 원 가까이를 지금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나눠서 내기를 했고 일부는 냈고요. 이제 5년 동안 나눠서 내는데 이재용 회장은 한 번도 주식을 팔지 않았고요. 지금 이제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죠. 그리고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이 세 사람이 모아서 이제 2조 원 정도를 지금 판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도 총알을 마련해야 될 텐데 현금으로 뭐 마련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주식을 담보받아서 낼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세 모녀는 현금으로 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지금 낸 상황이라서 이 차이가 뭐냐라고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주식을 어떤 걸 얼마나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다희 여사가 이제 6.7조 원 정도 받았고요. 네. 세 남매가 4.5조 원씩 받았네요. 그리고 지금 각각 세 이제 가족들의 지분을 보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삼성생명이고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가 이제 삼성물산인데 네네. 보면 이제 이재용 일가는 실제로 그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이 삼성전자의 또 최대 주주고 삼성물산을 통해서 이제 수직적인 지배를 하는 그런 구조죠. 지금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재용 일가는 삼성물산 지분이 많고 정작 삼성전자 지분은 5%가 채 안 되는 상황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구조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홍다희 여사와 세 모녀가 삼성전자 지분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이들에게 현금 같은 거나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회사지만 더 중요한 건 삼성물산을 지배해야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삼성생명이 이제 가장 그 재벌경 논쟁의 그 아킬레스건인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삼성생명의 그 보험 계약자들, 보험 가입자들의 이 맡겨놓은 돈으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생명의 돈도 아니고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들의 돈인데 그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용 일가가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삼성전자 회장이고 인사를 행사한다거나 경영 전략을 총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삼성생명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또 정권 그렇죠? 때마다 그것에 그렇습니다. 대한 얘기가 있었고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가 삼성물산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그 이재용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이제 핵심적으로는 삼성물산을 지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생명을 지배하는데 삼성생명은 보험 계약자들의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돈으로 다른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재벌개혁 논쟁에서 핵심은 소유하는 것만큼만 지배를 해라. 너는 왜 이거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지배를 하느냐가 핵심이었다면 지금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그 연결고리는 삼성생명의 그 지분이 삼성생명 것도 아니고 그 대주주인 삼성물산 것도 아닌데 이건희 회장 일가가 그동안 영향력을 해왔다는 거죠. 이걸 이제 끊는 게 또 하나의 뭐 포인트일 거고요. 그렇군요. 지금 지분을 19조 원어치 갖고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상속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삼성전자의 기업 규모나 이런 것과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5%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삼성물산이라는 게 과거 젤모직과 합병을 했고요. 그리고 젤모직 이전에 에버랜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본체는 에버랜드인데 에버랜드 지분을 갖고 있었던 이 세 모녀가, 이 세 남매가 이걸 젤모직 합치고 다시 삼성물산과 합쳐가지고 삼성물산이 이제 그 지주회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원래 그러니까 삼성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이제 기업 그룹 전체를 지배했었는데 이 살을 불려가지고 이렇게 좀 더 모양을 좋게 만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면은 이 구조가 지금 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수십 년을 이어온 그 논쟁인데 만약에 은행이 고객들 돈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아무개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금상분리하는 건 금융과 산업을 철저히 분리해야 된다. 고객들 돈 가지고 이 주인 행사를 해서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은행이 그렇다면 보험도 마찬가지인 게 보험과 이제 이 투자 회사의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생명은 그렇게 아무튼 수십 년 전에 35년 전에 투자한 그 이건희 회장 일가가 투자한 그 삼성생명의 이 영향력이 지금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끊으면 사실상 삼성그룹이 해체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만약에 삼성생명 지분이 지금
아까 얼마였죠? 그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만약에 19%네요. 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19%,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아까 얼마였죠? 갖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끊으면 만약에 이제 투기자분들이 네. 이재용 회장 물러나라고 해서 이재용 회장을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지금- 보험업법 개정안이 그걸 끊는 법안인가요? 예, 끊으면 이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끊으면 일정 지분 이상을 영향력을 의결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지금 만약에 그 정확한 숫자가 그러니까 금융사의 경우에 네네네. 일정 퍼센티지 이상의 네네.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분산 수십조 원 분리를 지분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중에 다 날아가고 10분의 1 정도만 의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지금 삼성그룹의 그 이 지배 구조가 연결고리에 다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 일가가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지분이 5% 안쪽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지금 그 제가 기사를 보니까 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40년 전인 1980년대 5,400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네네. 지금은 40조 원 어치가 넘는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던데. 40조 원어치인데 이걸 이제 보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40조 원어치 중에 35조 원 이상이 의결권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고객들 돈이지 당신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삼성전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은 삼성생명 지분이 우호 지분으로 네. 그리고 이재용 일가의 그 경영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주총에 가서 투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 투표할 수 없게 되면 다른 주주들이 5% 이상을 모아가지고 이재용 물러나라 해서 내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재용 회장 일가는 지금 뭐 네.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니까 지분을 좀 정리하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서 현금을 마련해서 세금을 납부하면서 현재 구조를 네. 지키려고 하는 거고. 네. 근데 지금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금 현재 구조를 해체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구도가 되는 건가요? 또 하나 포인트는 그런 게 있죠. 지금 이번에 홍나희 여사와 세 모녀가 삼성전자 지분을 팔았단 말이죠. 네. 삼성생명 지분을 근데 이제 이건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삼성생명 지분을 홍나희 여사한테 물려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홍나희 여사도 어차피 상속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 남매 이재용 회장을 보면 세 남매에게는 삼성전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삼성생명 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삼성생명을 들고 있어야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보면 삼성생명 지분을 들고 있으면서 삼성전자를 팔았죠. 현금을 내고 설령 두 개를 중에 뭔가를 팔아야 한다면 삼성생명을 쥐고 있는 게 삼성생명을 지배하는 데 네네.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더 올라가면 삼성물산,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한다. 네네. 현금을 총알을 마련하려면 삼성전자를 팔더라도 삼성생명은 그대로 가져갈 거다라는 전략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이 보험업법 개정안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렇습니다. 해체되는 그게 와르르 무너지는 이게 사실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재벌개혁 논쟁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첨예하게 나오는 이슈인데 사실 지금 이제 20대 국회, 21대 국회 끝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는데 논의하다가 민주당이 다수당인데도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네네네. 정치권에서도 이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나 물론 이제 직간접적으로 삼성이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는 뭐 의혹이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이걸 건드리지 못한 거죠. 네. 건드린 순간 법이 통과된 순간 지분을 팔아야 되고 이재용 회장 일가가 쫓겨나면 그 감당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권은 그걸 책임질 배짱이나 용기나 이게 단순히 배짱이나 용기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단계 삼성과 한국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벌 체제 다음에 우리는 어떤 형태의 경제 구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이 없을 거고 민주당도 그걸 밀어붙일 만한 배짱이나 전략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 자본을 창업을 했겠죠. 그래서 네. 쭉 기업을 운영하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뭐 그 돈으로 다시 지분을 사기도 하는데 네. 기업이 워낙 빨리 성장하고 네. 상장을 해서 또 글로벌 기업이 돼가지고 네. 글로벌 투자자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지분이 계속 희석되잖아요. 희석되죠. 계속 뭐 그 자금을 확충해야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희석되는데 그 예전에 우리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이렇게 희석되면 나중에 삼성 일가가 또 상속까지 하고 이렇게 되면 네. 분리가 돼야 될 거다. 그럼 네. 전자는 전자대로 생명은 생명대로 해서 금융은 금융기업으로 이렇게 쭉 가고 네. 전자는 따로 글로벌 기업으로 가고 이렇게 돼야 될 거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삼성도 뭐 CJ가 떨어져 나갔고 신세계가 떨어져 나갔고 그렇죠. 그러는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계열 분리를 해야 될 텐데
삼성전자는 그 자체로 지금 너무 규모가 커서 사실 분리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물론 삼성전자를 뭐 이제 분할하는 방안들도 논의가 됐었죠. 그렇지만 이제 또 보면 삼성의 성장하는 방식이 사실 이제 우리 순환 출자가 문제라고 했죠. 뭐 A기업이 B기업에 투자하고 B기업이 C기업에 갔다가 다시 A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구조가 문제라고 했었지만 사실 그게 한국 경제의 성장 방정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이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엄청난 초기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걸 총수 일가가 뭐 개인 돈으로 내놓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그 돈을 끌어들이지 않을 거라면 계열사들이 남은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 회사를 키우는 방식으로 성장을 해왔던 거죠. 물론 그래서 한국형 이 재벌 시스템이 뭐 장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거 어디까지 용이할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기업들은 3세까지 가게 되면 대부분 다 그 과정에서 주인이 바뀌게 되죠. 네. 총수 일가가 네. 대를 이어서 세습할 수 없는 게 사실 자본주의 구조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이제 재벌 시스템, 순환 출자와 이처럼 이제 금산 분리를 뭉개면서 이재용 체제를 용인해 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던 거고, 이걸 지키려고 사실은 이제 약간 법의 사각지대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고, 실제로 불법을 저질러서 감옥에 다녀오기도 했고, 지금도 정치권에서 어떤 형태로 타협으로 봐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재용 회장이 지금 4세 승계는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네.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갔을 때 지금의 삼성의 성장 방정식이 그대로 통할 것인가? 네네네. 뒤에 아마 이제 주주행동주의 이야기도 조금 할 텐데 문제는 그거죠. 주식회사의 생리는 10년 뒤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당장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네네네. 실제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SK나 LG 같은 경우 보면 뭔가를 투자한다고 하면 설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주가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건 돈이 들어가고 돈을 버는 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생리고 당장 10년 뒤에 오를 거라도 당장 한 달 뒤에 떨어질 것 같으면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게 투자자들의 뭐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이 재벌체제의 성장 방정식은 다르다는 거죠. 네. 반도체가 될 것 같으면 10년 뒤, 30년 뒤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재벌이 성장했던 방식이죠. 근데 지금 주식시장의 논리는 그렇지 않고, 그게 이제 우리 오래된 재벌개혁 논쟁에서 이 장하준 교수와 이 사촌 형인 그 장하성 교수의 그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네. 주주자본주의의 공략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벌 시스템을 보호해야 된다. 아니면 재벌 시스템을 보호하는 대가로 어떤 재벌 국민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 오래된 논쟁이 아직 끝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그러니까 지배 구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게 원래 지주회사로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LG는 지주회사화 되고 네. 삼성은 금융은 그렇죠. 금융대로 네네. 전자는 전자대로 이렇게 계열사별로 나눠서 지주회사가 양쪽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논의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좀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까지도 했던 논의 아닌가요? 예. LG는 했죠. 그리고 그 전환 과정에서 우리 지난주에 또 SBS 이야기도 태영 이야기도 했지만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좀 합리적이지 못하게 총수가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이제 잘못 지주회사 전환이 됐다라는 논쟁도 많이 있었지만 LG는 했지만 삼성은 할 수가 없는 게 그게 너무 큰 거예요. 삼성이 너무 빠르게 성장했고 총수 일가가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 그 금산분리라든가 순환출자를 끊고 나면 총수 일가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 네네네. 물론 총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총수가 감옥에 가도 주가가 오르니까요. 네네네. 총수가 빠져도 전문 경영 체제로 가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흔히 우리가 애플과 삼성을 또 비교를 하잖아요. 애플은 뭐 세계 최고의 IT 기업이지만 삼성의 성장 방식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삼성은 굉장히 장기 성장 투자를 했었고 애플은 또 보면 이 스티브 잡스가 죽은 이후로 또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으로 엄청나게 그 주주 가치에 투자를 많이 하죠. 물론 그것 때문에 주가도 오르고 여전히 성공하는 기업이지만 사실 애플이 장기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삼성은 장기적으로 아직 반도체 또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멀리 보고 투자를 하는 그 배경에는 총수 일가의 내 기업이니까. 네. 그리고 총수가 하겠다고 하면 가는 그런 문화가 물론 다행히 성공을 했지만 물론 삼성 자동차는 실패했죠. 그런 것처럼 리스크는 있지만 한국형 성장 모델이라는 그 이중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오너 경영 대 주주 중심 경영 네. 이렇게 나눠서 네. 얘기를 한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지금 양쪽 다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 기업들 그렇습니다. 주주 행동주의 같은 경우는 지금 무조건 주주 중심으로 경영을 해라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렇죠. 예. 예, 그거를 재벌 쪽에선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데 또 반대편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끼리 다 해먹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국 것 사회가 같고. 이 논쟁을 하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 거죠. 아까 보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주주행동주의라면 국민연금이 행동을 해서 이거는 주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연금 그 가입자들에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고 했어야 맞는 거죠. 또 요즘은 이제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연기금이 나서가지고 사회 이루는 방향으로 지속 가능성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하자라는 거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의 이제 주주행동주의가 될 거고 지금 이제 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했던 또 엘리어 펀드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엘리어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지금 한국 정부가 몇천억을 물어주게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 가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그게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주 가치와 회사 주주들의 장기적인 이익과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성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주 행동주의가 반드시 옳다고도 볼 수 있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캠브리지대 장하준 교수는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오너 경영의 장점을 많이 얘기하시면서 네. 모험적인 투자 같은 건 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기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 네. 책임 많이 지게 하자. 이렇게 고용도 많이 하고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장하성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정책실장도 하셨는데 주중대사도 하시고 네. 그랬는데 이분은 그게 무슨 소리냐. 주주행동주의 같은 이런 방식으로 주주들이 견제를 해야 된다. 그렇죠. 뭐 배당도 많이 해야 되고 주주 이런 가치를 얘기하잖아요. 극대화하는 게 장기적으로 기업 성장에 좋다라는 이야기 하신 분들이 있었고요. 저는 이제 장하준 교수를 제가 2003년에 한참 인터뷰하고 제가 그때 이제 스웨덴 모델, 네. 스웨덴 발렌버리 모델처럼 재벌 기업을 목을 조여서 약점을 잡고 이거 국민주의에 기여하는 그런 모델을 사회적 대타협을 해보자. 네네. 스웨덴은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국도 이런 걸 해보자라는 기사도 많이 쓰고 했는데 사실은 지나서 보니 스웨덴도 이렇게 뭐 박수치고 아름답게 합의한 그런 게 아니라 처절한 투쟁과 이 서로 갈등과 그다음에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 겨우겨우 그 합의를 만들어낸 거죠. 한국 사회는 근데 아직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어떤 사회적 합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실제로 합의는 되지 않았고 삼성이 너무 커서 건드릴 수 없는 상태에서 한국 사회에 이걸 방안이 코끼리라고 하죠. 엘리펀트 인 더 룸이라고 하죠. 너무 거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보험법법 개정안이라는 게 20년 동안 논쟁이 됐는데 아직도 그걸 건드리지 못하고 있거나 쟁점하지 않거나 언론도 얘기하지 않고 있고 정치도 얘기하지 않고 있고 그 이야기를 처음 꺼낸 박영지 의원이나 아니면 민주당도 이야기를 꺼내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원칙적으로는 통과시켜봤지만 이게 통과됐을 때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걸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내가 5천만 원 자본금 내가지고 보험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어떻게 잘해가지고 100억을 모았다고 쳐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 100, 아니 뭐 가입자들 100억 모아서 그 돈 내가 다 모았는데 그 100억을 막 100개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네. 그 100개 기업을 거느린 재벌 총수가 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5천만 원을 시작했으니까 네. 말은 안 되는데 우린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깨트릴 수 없다. 지금 대마불사 이런 논리잖아요. 네. 그죠? 소비하는 것만큼 지배하게 하자라는 그 단순한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사실은 이제 확고한 신념을 갖춘 정치 지도자와 그다음에 사회적 논쟁을 거쳐서 우리 사회는 어떤 걸 원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면서 가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논의가 멈춰버린 상태. 왜냐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그리고 자신이 없으니까 외면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그런 조금 불투명한 듯한 지배구조의 끝판왕 같은 거거든요. 거기 네. 오너도 아니고 네. 그냥 경영자들과 이 은행들이 이렇게 맞습니다. 모여가지고 의사결정하면서 그냥 쭉 기업을 끌고 오는데 최근에 한 10년, 20년 동안 주주행동주의가 들어가서 막 뒤흔들어 놨는데 네. 저는 그게 좀 효과가 또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최근에 주가도 오르고 뭐 그런 거 보면. 그러게요. 사실 그게 정말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장하준 교수 이야기했지만 주주행동주의가 얼마나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잠식하는가. 번 돈을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투자하지 않고 이걸 다 주주를 빼내가 버리면 기업이 껍데기만 남는다라는 실제 그런 이제 뭐 벌처펀드 사례도 있었고 론스타가 대표적이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주주행동주의가 갖는 그 이 시장의 건강한 어떤 균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총수 일가의 어떤 이제 이 전횡을 막는 그런 안전장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진보 진영에서 또 옛날 참여연대 중심의 소액주주 운동에서 재벌을 악으로 규정하고 주주자본주의가 뭐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했을 때도 있었지만
사실 그 중간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재벌 개혁 당연히 해야 되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되지만 사실 이 논의 과정에서 뭐 흑백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한국 사회는 어떤 성장 모델을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떤 기업 그리고 어떤 일자리 그리고 어떤 한국 사회가 어떤 경제 정의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늦었지만 멈춰진 논의들을 다시 가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논의가 멈췄다는 게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떡볶이나 먹으면서 이렇게 이 화기애애하는 그렇죠. 분위기를 연출하던 시간에 떡볶이를 먹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1심 재판에서 이렇게 뭐 둘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아마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무너진 이 원칙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걱정이 벌써부터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이정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